너는 팀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반역죄로 몰렸다. 하지만 20년 후 너는 가장 강력한 영웅의 살인자로 돌아온다. 군은 제국의 14명의 영웅 중 한 명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영웅들이다. 하지만 황제가 그들을 치명적인 무기에 관련된 임무에 보내면서 상황은 빠르게 나빠졌다. 다른 7명은 가장 강력한 적들 앞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고 레오와 3명의 용감한 친구들만 남았다. 14명의 영웅 중 3명이 도중에 사망했다. 그들은 무적의 적들과 용감하게 싸웠고 심지어 나라를 위해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울창한 숲을 지나는 도중 도망친 7 영웅들에게 기습당했다. 그 7명은 레오의 친구를 죽이고 레오에게 눈가를 베어냈지만 어떻게든 그는 살아남았다. 레오와 새 친구는 금방 압도당했다. 나중에 그 7명의 영웅들은 칭송받았고 레오와 그의 친구들은 4명의 배신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 7명은 레오와 그의 동료들이 적에게 도망친 자들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20년 후 수도는 민간인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수도원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매일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잡혀 공개 처형된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사제 루스가 4명의 민간인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곧 그는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또 다른 불법 이민자를 붙잡은 경비병을 발견했다. 바로 소녀였다. 그러나 루스는 100년의 친구라서 이민자에게는 조금도 동정심이 없었고 그 소녀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다행히도 레오가 뒤에서 나타나 그 소녀가 그의 여동생이라고 선언하고 그녀를 데려가려 했다. 행동하기도 전에 키가 크고 검은 피부의 청록색 머리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 2 사람을 들어올리며 친척인 척하고 루스에게 사과하며 몇 개의 금화를 바쳤다. 루스는 쉽게 속지 않았고 2 사람을 처형하겠다고 선언했다. 계획은 성공적으로 루스가 그들을 보내주었다. 떠나면서 청록색 머리의 남자는 명확한 계획 없이 그렇게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밀매꾼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으며 철저히 계획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조언했. 그는 소녀 이름이 피피라고 물으며 왜 국경을 넘으려 하는지를 물었다. 피피는 슬픈 목소리로 그녀의 마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며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레오는 사람 오는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즉시 피피를 안고 아래의 개울에 던져놓고 청록색 머리 남자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남자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13명의 경비병이 뒤에서 나타나 그들을 포위하고 추가 돈을 요구했다. 많은 돈을 바친 사람만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레오는 수도원이 단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병사가 공격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레오는 단 한 번의 칼로 그를 반으로 찢었다. 이것은 청록색 머리의 남자를 충격에 빠뜨렸고 레오가 한때 영웅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다른 병사들이 돌진하자 레오는 그들을 순식간에 처리하며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베어냈다. 병사들을 다 죽인 후 그는 그들의 시체를 강에 던졌다. 푸른 머리의 남자는 그를 경탄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의이드라고 소개한 뒤 레오와 피피를 국경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3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흐르는 강을 따라 수상한 술집으로 향했다. 레오는 술고래처럼 마시기 시작했지만 의이드는 그를 빨리 이끌어 밀매 조직의 두목을 만나게 했다. 아티알티는 알고 보니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질문을 시작하며 내일이 7 영웅들을 만날 마지막 기회이고 그들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국경에서의 폭동을 진압하러 떠날 예정이다. 이 말에 레오는 즉시 주목했다. 그는 오직 친구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오가 어떤 질문을 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뛰어들어 성직자들이 무기를 들고 술집으로 오고 있다고 알렸다. 아티는 급히 나가고 라스라는 대성직자는 이곳이 밀매꾼의 소굴이라는 소식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아티는 부인했지만 라스는 그녀가 국경을 넘는 것을 도와준 난쟁이를 데리고 있었다. 이 난쟁이는 즉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소용없었다. 성직자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액체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성직자들이 모든 사람을 공격하면서 혼란스러운 전투가 시작되었다. 러스는 피피를 붙잡고 그녀를 교훈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윈드는 라스의 손에서 피피를 구하기 위해 싸우려고 했지만 라스가 행동하기도 전에 발코니에서 나타나 큰 배의 닷줄을 베어내어 많은 성직자들을 눌러서 피피를 구했다.
레오는 남아있는 성직자 수를 세며 라스는 성직자에 맞서는 것은 7영웅에 맞서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레오는 그런 영웅들에 대한 팬이 아니었고 또 다른 성직자를 단 한 번의 검으로 베었다. 러스는 즉시 도망쳤다. 아티는 그들에게 몇 일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내일 7영웅이 떠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수도로 들어가겠다고 확신했다. 아티는 그의 결단력에 감명을 받고 수도원이 모르는 비밀 통로가 하나 더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즉시 어두운 터널로 뛰어들어 작은 고블린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마다 베어냈다. 하지만 그들은 큰 공간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고블린에 놀라서 당황했다. 아티는 혼란스러워하며 PTSD 증세를 보였고 레오는 주저하지 않고 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괴물은 너무 단단해서 그의 검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레오는 의식을 잃었고 아티는 당황하며 그들이 여기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블린이 레오를 붙잡고 벽으로 내던졌다. 그러나 윈드는 포기하지 않고 금속링을 괴물의 머리로 던져 괴물이 뒤로 물러나게 한 후 그 링을 이용해 넘어뜨렸다. 괴물이 땅에 쓰러지자 윈드는 재빨리 탈출 경로를 찾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고블린이 다시 일어나서 두 번째 라운드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윈드는 또 한 번 괴물의 머리에 링을 날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괴물이 줄을 잡아당겨서 벽에 부딪히게 하여 땅에 세게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그것의 두꺼운 피부를 깨트릴 만큼 강했다. 아티는 피피를 구했지만 이제 그녀는 갇혀서 도망갈 길이 없다. 윈드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는 일어나 괴물의 머리 위로 달려가서 단 한 번의 배기로 그것을 두 쪽으로 잘랐다. 윈은 그 소년의 힘에 놀랐다. 그는 아티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다른 괴물을 쫓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위험을 감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물러날 것을 명령하자 마법의 일격이 괴물의 시체를 증발시켰다. 레오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곧 자가바위 끝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마법의 검을 들고 있는 키 큰 남자처럼 보였다. 그는 상황이 통제를 넘어설 수 있음을 깨닫고 윈드와 나머지에게 물러날 것을 지시했다. 바스는 그 남자가 한때 밀수업자였으나 지금은 그들에게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키 큰 남자가 다시 검을 뽑았다. 이때 레오는 검손잡이에 묶인 요정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마법 공격의 원천이었다. 남자는 공중에서 배기를 만들어냈지만 레오는 용감하게 그 일격을 막고 그것을 두 쪽으로 잘라내어 바스와 고급 암살자를 놀라게 했다. 그 후 그는 비겁하게 울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검을 사용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윈드와 아티는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모두는 그 요정이 마법 공격이 나올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듯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라스는 조롱하며 레오에게 그를 끝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자는 검을 다시 집어넣으며 그가 그들이 배에 닿지 않도록 고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늦었으니 그의 임무는 끝났다고 했다. 루스는 즉시 그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하며 레오를 쓰러뜨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남자는 다시 검을 뽑고 전력을 다해 레오를 공격하여 동굴이 무너졌다. 레오는 동굴의 낮은 층으로 떨어졌다. 그는 다치고 힘겹게 일어났고 놀라운. 그리고 그는 비겁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소리쳤다. 검이 다시 윈드와 에이티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작은 요정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요정이 마법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다. 라스는 비웃으며 그 남자에게 그를 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검을 집어넣고 그는 그들이 배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고용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늦었으니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었다. 루스는 즉시 그에게 남아달라고 간청하며 추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자는 다시 검을 뽑아들고 모든 힘을 다해 리오를 공격했다. 동굴이 무너졌다. 리오는 동굴의 낮은 층으로 떨어졌다. 그는 다친 상태로 기어 올라가며 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리오의 종족이 달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동굴의 층에서는 더 이상 달을 볼 수 없으니 힘을 다해 외치니 동굴이 무너졌다. 레오가 더 낮은 층으로 떨어졌다.
그는 상처를 입고 일어나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선언했다. 그는 레오의 종족이 달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동굴에서는 달을 볼 수 없으니 레오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뜻이다. 즉시 무리의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레오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쉽게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칼을 휘둘러 한 병사를 베었다. 이 사람은 겨우 칼로 막을 수 있었다. 레오는 감명받은 듯 보였고 이 병사들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사들은 레오의 힘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라스는 큰 소리로 그들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레오가 피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자가 도망쳐야 했다. 레오는 뒤쫓았고 병사들도 뒤따라왔지만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레오는 땅에 칼을 찔러 넣고 주변을 보라색 불꽃으로 태워버렸다. 즉시 모든 병사들이 녹아내려 금속 더미와 검은재가 되었다. 라스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고 레오가 어떻게 그런 함정을 알았는지 물어봤다. 그는 자신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오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곳에 과거에 여러 번 왔다고. 그는 라스를 다음 문으로 던지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한 고위 사제가 조각상 옆에 앉아 있었다. 레오는 그를 지나치며 아무렇지도 않게 조각상에 다가갔다. 그러자 사제가 소리치며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심지어 7 영웅조차 이곳에 접근할 수 없다고. 엘구나아의 안식처, 영웅들의 하인. 그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마법진을 만들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4명의 영웅이 왕국을 배신하고 7 영웅에게 죽임을 당한 후 레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조각상과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다. 위대한 인물이 이제 영웅들의 하인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그는 14명의 영웅이 마지막 탐험을 떠나기 전의 시간을 회상했다. 그때 레오만이 엘구나와 함께 지하 동굴로 도시를 지키러 갔고 나머지 13명은 적과 맞서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레오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고 그는 엘구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자신과 새 친구가 매복에 의해 그는 이제 영웅들의 하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14명의 영웅들이 마지막 탐험을 떠나기 전에 시간을 회상했다. 그때는 미오와 엘구나 하만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지하 동굴로 내려갔고 나머지 13명은 적과 맞서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미오의 뺨에 눈물이 흘렀고 그는 엘구나의 동상에게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와 그의 새 친구가 매복당해 몸이 부서질 때 가장 크게 웃었던 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이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차지하려고 했다고 외쳤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러나 리오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놀란 사람들 앞에서 구덩이에서 나와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7명의 영웅 중 하나인 글렌이 호위병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었다. 리오는 친구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분노가 치솟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영웅으로 찬양받고 화려한 부를 누리며 평생을 살게 된다. 마음속의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레오는 일어나서 검을 뽑아 또 다른 마법진을 활성화시켰고 제사장이 큰 소리로 라스를 막으라고 외쳤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지만 루스는 완전히 쓸모없는 겁쟁이였다. 제사장은 몇 개의 숨겨진 던지기를 쏘았지만 레오는 너무 빨라서 모든 던지기를 막고 마법진을 쳐내어 완전히 파괴했다. 제사장은 수도원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구나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경계의 벽이 무너져 먼지로 변하며 모든 이에게 수도로 들어갈 문을 활짝 열었다. 즉시 민중은 반란을 일으키며 도시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루스를 발견했다. 잔해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루스는 마법검을 가진 키 큰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보호해달라고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거절하고 등을 돌리며 군중이 부패한 성직자를 처치하도록 했다. 레오는 천천히 터널에서 나와 감정이 복받쳐 오르며 군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7 영웅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반대편에서는 윈드가 추적하여 수도원의 경비병들이 마지막 배를 타고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다. 한편
고는 드래곤 타입의 포켓몬을 훔치고 그 배를 타고 도시로 날아갔다. 그 사이 도시 안에서는 상류층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떨고 있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7영웅이 여전히 도시 안에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레오는 영웅들에게 곧장 나아갔지만 그의 분노가 이성을 지배했고 왕국의 궁수가 쉽게 드래곤을 처치해야 할 대가를 치렀다. 포도씨처럼 작은 뇌와 주름 하나 없는 모습으로 레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드래곤을 통제할 수 없었고 드래곤은 군중과 경비들 사이로 떨어져 내렸다. 그러나 레오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구덩이에서 나와 독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A가 드래곤을 타고 내려와 그를 붙잡아 하늘로 날아갔다. 고는 자신의 운명에 맡겼다. AS가 이상한 형태의 검을 뽑아들고 그를 찌르려고 했을 때 윈드는 뒤에서 우주선을 타고 돌진했다. 불행히도 그 우주선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칼을 뽑았다. 글렌의 머리를 베기 위해 내리치려 했지만 갑자기 칼날이 글렌의 목 앞에서 멈췄고 그는 한 경비병이 칼을 던진 것을 깨달았다. 마법의 칼이 그를 향해 날아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놀라워했다. 그는 여전히 팔을 조금 움직일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 중 하나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불행히도 레오는 수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했다. 경비병들은 신속하게 그를 수갑으로 제압했다.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그는 숨을 쉬려고 애썼다. 그의 껌은 땅에 떨어졌고 그 직후 군중이 그의 피를 요구하며 소리쳤다. 글렌에게 그를 죽이라고 애원했다.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에 맞서 무기를 도운 대가로 글렌이 앞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복수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글렌은 그를 놀라게 했다.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그가 단지 도시 외곽에서 온 아이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아마도 힘든 삶을 살아온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그의 행동을 용서했다. 군중은 조용해졌지만 곧 글렌의 자비를 찬양하는 함성이 터졌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에게조차 용서할 준비가 된 성자. 이로 인해 레오는 완전히 무너졌다. 글렌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친구들을 죽이고 그를 죽일 뻔한 뒤 너무 많은 명성과 존경을 쌓았다. 그래서 거의 나라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독한 빛 속에서 서 있었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A가 드래곤을 타고 내려와 그를 잡아 하늘로 올랐다. 레오는 운명을 맡겼다. AS가 이상한 모양의 검을 꺼내어 그를 찌르려 할 때 윈드가 뒤에서 우주선으로 돌진했다. 너무 불행하게도 그 우주선은 보잉의 것이어서 즉시 떨어졌지만 레오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기에 충분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A가 드래곤을 타고 내려와 그를 붙잡아 하늘로 날아갔다. 고는 운명을 맡기고 AS가 기묘한 모양의 껌을 꺼내 그를 찌르려 할 때 윈드가 뒤에서 우주선으로 돌진했다. 정말로 불행하게도 그 우주선은 보잉의 것이어서 즉시 떨어졌지만 그래도 레오에게 조금의 시간을 벌어줬다. 보잉은 즉시 떨어져야 했지만 여전히 레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일어섰고 다시 검을 뽑았다. 분노하며 부상당한 레오 쪽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죽이기 전에 피피가 그들 사이에 뛰어들어 AS에게 요청했다. 그를 용서하라고 요청했다. AS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비켜서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PPI는 단단히 서 있었다. AS는 정말 미친놈이었고 칼을 휘둘러 그녀를 향해 내리쳤고 거의 그녀를 죽일 뻔했다. PP는 땅에 쓰러졌고 거의 꼬치고기가 될 뻔했다. 그때 윌이 A를 공주라고 불렀다. 이번에는 그가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알고 보니 AS는 실제로 그의 부족의 공주였고 그녀는 군인으로 변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윈드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그 흰머리의 뚱보가 그녀의 오빠를 죽였기 때문이다. W는 어리둥절했고 AS는 즉시 PIP를 찌르려고 했다. 그러나 리오는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 PIP를 구하러 달려갔고 다리에 찔렸다.
AS가 반응하기도 전에 리오는 그녀에게 다가가 칼을 들고 그녀의 헬멧을 부수고 칼날을 목에 대었다. A는 심하게 흔들리고 두려워서 바지를 지릴 정도로 무너져 땅에 쓰러졌고 완전히 패배했으며 리오 또한 기절했다. 와인드는 그들을 모두 도시 근처의 작은 피난처로 데려갔다. 리오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A는 여전히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가 자신의 오빠 클라토 부족의 우두머리를 죽였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윈는 그녀를 막으며 클라토도 그의 우두머리였고 클레이토는 그녀의 동생이 무의미한 복수에 뛰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오는 모든 것을 듣고 일어나서 그녀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검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윈에게 턱이 부러지는 주먹을 맞았다. 그 사람은 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그 후 그는 AS에게 돌아서서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그녀의 누나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근 왕국에 평화 협상을 하러 갔지만 길에서 납치당했다. 고는 자신이 약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지만 설득이 성공한 후 그는 윈드와 함께 그 소녀를 찾기로 동의했다. 며칠이 흘렀고 리오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다. 바이파이가 달려와 자신이 같은 부족의 몇몇 사람들을 찾았다고 뇌를 개조하는 데 성공하자 그는 윈드가 그 소녀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로 동의했다. 며칠이 지나고 레오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다. 비피가 달려와 그녀가 자신의 부족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마을을 세우기 위해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레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강력한 기운을 느끼고 즉시 검을 뽑았다. 하지만 피피가 그를 안심시켰고 그건 스투운 골렉스의 일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범죄자들을 처치했다. 도적들이 두려워하며 착한 사람이 그녀를 도와준 것이라고. 윈드는 소음을 듣고 텐트에서 나왔고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 대머리가 바로 그가 자신의 부족의 공주를 납치한 자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그랜드펜에게 반지를 던졌고 그는 빠르게 잡아채며 자신은 매우 정중하고 배려가 깊으며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윈드는 여전히 믿지 않았고 대머리를 사타마처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그랜드펜은 분노했고 쉽게 결박을 끊었다. 윈드는 깜짝 놀랐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한 소년이 피피와 같은 종족으로 대머리에게 보호를 요청하며 달려왔다. 주먹을 날려 4명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곧 많은 강도들이 몰려와 그에게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랜드펜은 그들을 쫓아내고 스툴고렉 영웅의 문양이 새겨진 단검을 꺼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영웅의 명령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며 길을 비키라고 했다. 하지만 한 강도가 앞으로 나와 자신의 단검을 꺼냈고 그의 단검은 대머리보다 조금 더 컸다. 그랜드펜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으며 강도는 자신도 같은 영웅의 명령으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선언하며 그들도 길을 비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들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랜드펜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누군가 피피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레오가 검을 휘둘러 그들을 단번에 베어냈다. 강도들은 두려워하며 즉시 그를 공격했지만 레오는 뱀처럼 빠르게 그들을 베어버렸고 힘을 전혀 쓰지 않았다. 강도 두목은 당황하기 시작하며 항복을 외쳤고 그 영웅이 복수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레오는 그의 손에 있는 단검을 즉시 베어버렸다. 강도는 땅에 쓰러지며 그랜드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다시 그 강도의 다른 팔을 찔렀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파고라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도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즉시 동시에 공격해왔지만 레오는 뱀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을 힘들이지 않고 쳐냈다. 두목도적은 패닉에 빠져 영웅이 복수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칼을 내놓았다. 그러나 레오는 그의 손에 있는 칼을 가로막으며 나누어 쳤다. 도적은 땅에 쓰러지고 그랜드펜에게 구해달라고 외쳤지만 그는 그 도적의 다른 팔을 찔렀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강요했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페이고라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도적은 즉시 그에게 달려가 페이고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더 말하기도 전에 페이고가 검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 파고가 갑자기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도적이 즉시 그에게 달려가 자신이 파고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더 말을 잇기 전에 파고는 검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 그는 추가로 말할 틈도 없이 파고가 그의 목을 가로막아 검으로 베어 즉사시켰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 날카로운 칼이 한 달 전 도난당했으며 확실히 이 도적들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너를 칭찬했다. 그리고 그랜드펜도 너에게 그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위는 아직 설득되지 않았고 바로 파고에게 왜 그들이 사롱 공주를 납치했는지 물었다. 파고는 그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풀어줄 수는 없지만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남은 도둑들을 처치하고 포로들을 구해낸 후 잠자리에 들었다. 윈드와 AS는 파고의 영지로 가서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이전에 처치했던 도둑들에게 포위당했다. 윈은 이곳이 그림자, 렌즈의 마법이 사용된 곳임을 깨닫고 죽은 자를 좀비로 만드는 어둠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 혼란스러운 전투가 벌어지자 그는 AS와 함께 피로기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베어도 좀비는 계속 재생되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바고는 창가에서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결국 두 사람은 죽었다고 결론짓고 영지에서 떠나 그녀를 죽이고 그의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했다. 그는 텐트로 몰래 들어가 사람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제피의 부모가 깨어났다. 그는 즉시 그녀를 죽이고 아버지가 달려들자 격투를 벌였다. 하지만 파고는 빠르게 우위를 점하고 그를 죽여 제피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그를 죽이기 직전에 비프가 뒤에서 소리쳤다. 모든 상황을 목격한 후 그는 그 소년을 놓아주라고 요청했다. 그 순간 A와 윈드는 좀비의 포위 속에서 끼어들어 있었다. 그러나 AS는 자신이 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바보 같은 드래곤을 호출했다. 용은 즉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왔다. A는 좀비를 처치할 폭탄을 던지고 윌과 함께 안전하게 날아갔다. 그들은 곧 캠프로 돌아와 파고가 피피를 마구 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어떻게 그런 소란 속에서도 파고가 피피를 철저히 짓밟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그런 소음 속에서도 제피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파고는 그녀가 소년을 구하려는 노력을 비웃으며 어둠의 마법을 사용해 부모의 시체로부터 괴물을 만들었다. 활자비는 화를 조준하고 있었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제피가 깨어났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기절하게 되었다. 바고는 피피 쪽으로 돌아서 그녀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레오가 제때 나타나 공격을 쉽게 막았다. 그는 바고가 변한 괴물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를 오른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다. 레오는 자신의 마법으로 여러 개의 촉수를 만들어내어 칼을 붙여 좀비를 신속하게 처치했다. 그 후 바고와 대치하기 위해 돌아섰다. 바고는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다. 그는 어떻게 한 소년이 이렇게 강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고의 두 팔을 즉시 베어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캠프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깨어났고 그들이 눈앞에 끔찍한 장면을 보자마자 그들은 즉시 미쳐버린 거라고 생각하며 지희의 가족을 죽이고 바고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그들은 레오에게 막대기와 돌로 공격했다. 레오는 자신이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할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드래곤이 제때 나타나 그를 혼란에서 구해주었다. 다음날 아침 비피는 텐트장 위원들에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물론 아무도 바보 같은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사이 AS는 고에게 자신이 그를 죽이려 했던 것에 사과하며 이 여정에서 그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드래곤을 타고 캠프를 떠나 스춘골렉의 성으로 날아가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사론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로 했다. 하지만 스테이크가 경비병들에게 경고한 것 같았고 그들은 성을 포위하기 위해 소규모 군대를 꾸렸다. 그들이 칠흑 같은 하늘 아래에서 발견되자 기사단은 즉시 출격하여 레오의 무리를 추격했다. 궁수들은 양궁을 조준하고 있었다. 마치 그것으로는 부족한 듯 경비병들은 중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곧 거대한 포대가 성의 내부에서 나타났다. 윈드는 그것을 보고 놀랐지만 충분하지 않은 듯 경비병들은 중무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곧 거대한 포대가 성에서 나타났다. 윈드는 그것을 보고 놀랐고 과거 자신과 스탱굴이 젊었을 때 이 마법의 무기를 제로부터 거대한 포대가 성에서 나타났다. 윈드는 그것을 보고 놀랐지만 기계에 대한 그리운 눈빛으로 자신과 스탱굴이 젊었을 때 이 마법 무기를 제로부터 제작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제국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당시 제국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 적의 공격으로 인해. 그리고 이 무기는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어. 스턴골렉은 그 무기의 설계자였어. 가장 강력한 검사는 이곳을 방어할 임무를 맡았어. 적의 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현재 드래곤 기사단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어. 포탄의 조준 범위 안으로 돌진하고 있지. 활잡이들은 그들을 향해 연속으로 화살을 쏘고 있어. 윈 호황은 반격을 하지 않지만 이 병사들이 자신과 함께 싸운 친한 동료들인 만큼 정말 어렵지. 그를 위해서 그는 빈틈을 찾아보려 해. 그는 무죄한 병사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냥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 뿐이니까.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해야 해. 그는 자신의 마법검 2자루를 꺼내 싸울 준비를 하다가 포탄이 충분한 에너지를 모아 그들을 향해 거대한 발사체를 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놀랄 때 레오는 그 포탄을 향해 돌진하며 검을 휘둘렀어. 경비병들은 그가 작은 영웅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S의 드래곤이 연기 속에서 날아올랐고 날아가 버렸어. 드래곤 기사단이 그를 쫓아갔고 레오와 그의 팀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사실을 이해한 성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모두가 반란자를 잡으러 달려갔어. 그러나 레오는 이 성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구석을 잘 알고 있었고 곧 비밀 통로를 찾았어. 그러나 좁은 복도를 지나갈 때 그들은 갑자기 길을 막고 있는 대머리 그랜드와 마주쳤어. 그들은 혼란스러웠어. 왜냐하면 스탱글에 가장 가까운 사람만 이 통로를 알기 때문이야. 레오와 다른 이들은 칼을 뽑아 대머리에게 비켜달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갑자기 그는 울기 시작하며 자신이 마파고의 진짜 모습을 받고 그를 오랫동안 섬겨온 게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어. 그는 스탱골렛과 파고가 매우 잔인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그들에게 손을 쓸 수 없다고 고백했어. 그는 또한 좁은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갑자기 길을 막고 있는 대머리 그랜드를 마주쳤다. 그들은 가까운 사람들만 이 길을 아는 것에 혼란스러워했다. 스탱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이 길을 알고 있었다. 레오와 다른 사람들은 검을 뽑고 대머리 아저씨에게 피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울며 자신이 엠파고의 진짜 얼굴을 보았고 그에게 오랫동안 봉사해온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스탱골렛과 파고가 매우 악랄한 일을 모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손으로 사론공주를 납치해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협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론공주를 납치하고 그녀를 신전으로 데려간 장본인이라고 고백했다. 윈드는 분노하며 그의 목을 잡았지만 차분하라고 했다. 그랜드펜은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랜드펜은 그들을 데려다 줄 것을 약속했어. 그가 소녀들을 두고 간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세 사람을 소녀로 변장시켰어. 그 후 그는 그들을 여러 터널을 지나게 했어. 결국 큰 문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한 무리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그에게 소녀들을 맡기라고 요구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페이고를 부르라고 했어. 그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
거대한 대머리 남자가 두려워서 가면을 쓴 사람들은 재빨리 페이코를 부르러 갔어. 그는 다친 팔을 가지고 천천히 나타났어. 그는 그랜드펜이 그에게 소녀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하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가 자신이 본 것은 지희의 부모를 죽인 것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어. 하지만 페이고는 너무 영리해서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어. 마치 빨간 놈들이 항상 하던 방식처럼 그는 제 피의 부모가 왕국의 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했다고 말했어. 대머리는 머리카락도 없고 머리도 비어 있어서 즉시 믿고 레오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했어. 바고는 즉시 침입자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랜드펜을 2번 찔렀어. 하지만 그가 그를 끝내기 전에 레오가 즉시 공격을 막았어. 바고는 레오가 돌진하자 물러났지만 그는 작은 영웅의 공격을 간신히 막았어. 그는 약해진 상태에서 레오와 싸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함정을 파기로 결심하고 제안을 했어. 하지만 레오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하며 여기서 그를 죽여서 소녀들을 데려가겠다고 선언했어. 바고는 미친 듯이 웃으며 그가 거의 모든 소녀들을 좀비로 만들어버렸다고 밝혔어. 레오는 분노에 휩싸여 즉시 페이고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했어. 하지만 그 쓰레기는 여전히 공격을 막고 레오를 밀어내며 연속으로 반격했어. 레오는 무수한 촉수에 방어해야 했어. 레오가 다시 한번 밀려나자 W가 외치며 그의 흑검으로 그 괴물과 맞서라고 했어. 레오는 달빛을 볼 수 없어서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없다고 대답했어. 그로 인해 그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어. 바고는 미친 듯이 웃으며 거의 모든 소녀를 좀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레오는 분노하며 즉시 파고를 향해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하지만 그 나쁜 놈은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해 레오를 물러서게 했다. 레오는 수많은 촉수 앞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레오가 밀려나자 W는 그에게 자신의 검으로 그 괴물에 맞서라고 했다. 레오는 자신이 달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전력을 다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그를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W는 그걸 이해하고 즉시 도와주기 위해 뛰어들었다. 뒤따라 AS가 반대편에서 공격해 포위망을 형성했다. 바고는 그걸 쉽게 보고 비웃으며 2사람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레오를 조롱하며 그가 자신에게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달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저주했다. 이번에는 스틀레가 먼저 공격하며 레오를 겨냥해 칼을 휘둘렀지만 레오는 피하고 강한 발차기도 막아냈다. 그 후 스틀이 즉시 몇 개의 단검을 날렸고 레오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며 검만 들었다. 하지만 그가 그리고 모든 화학 물질을 레오 쪽으로 쏟아붓는다. 다행히도 레오는 공격을 피했지만 바고는 레오의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손에 찔렀다. 그가 마무리 공격을 준비할 때 그란폰이 특별한 칼을 스트롱골렉의 배지를 가지고 던졌다. 레오는 쉽게 그것을 잡았고 바고가 놀라는 가운데 그 칼로 뛰어올라 그의 머리를 정통으로 찔렀다.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났다. 레오는 일어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윈드와 AS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그들은 그란폰이 바고의 시체를 안고 울고 있는 방으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신전이 있는 내궁으로 들어가서 스트롱골렉과 과학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공주사로는 재단에 묶여 있었고 기괴한 촉수들이 그녀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가장 잘하는 것을 시작했다. 다가오는 모든 일을 베어내며 과학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스트롱골렉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계속 일을 지시했다. 바로 그때 윈드와 에이도 방으로 뛰어들어 사론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남은 과학자들을 모두 죽이고 사론을 재단에서 구출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스톨은 분노하며 자신이 왕국을 구한 영웅이라고 소리쳤고 그들과 모두가 적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의 발에 입맞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레오를 더 슬프게 만들었다. 스트롱골렉이 이렇게 타락해버렸다는 사실에 스트롱은 아직 깨닫지 못했고 왜 이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레오가 누구인지 깨닫기도 전에 그는 번개처럼 빠른 배기로 공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투른골렉은 그의 겉모습보다 훨씬 더 빨랐다. 원숭이처럼 동작하며 공격을 피하고 안전하게 착지했다. 레오는 계속 공격을 시도했지만 스테이크가 그의 칼로 막아내고 레오를 뒤로 밀쳤다. 그는 레오를 비웃으며 그가 자신과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사이 레오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저주를 내리고 있었다. 레오를 조롱하며 그가 자신과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그가 달을 볼 수 없는 것을 저주했다. 이번에는 스틸이 먼저 공격을 감행하여 레오를 향해 검을 휘두르지만 레오는 피하며 강력한 발차기를 막았다. 그 후 스틸은 즉시 몇 개의 단검을 발사했고 레오는 결국 스틀렉이 신이 나서 어떻게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젊어 보이는지 물어보았다. 한쪽으로 피했지만 SE는 고레크 여전히 끊임없이 일련의 공격으로 압박했다. 연속적인 공격에 의해 그는 물러나야 했다. 그는 더럽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몰래 또 다른 단검을 집어들고 성공적으로 그의 등에 긴 상처를 남겼다. 레오. 그러나 그가 기뻐할 틈도 없이 ST는 고르케도 자신이 배인 것을 알아차렸다.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한 스탱크. 고레케은 레오에게 돌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레오가 우세를 차지하고 그의 등을 베었다. 그는 쓰이는 고레케이 항상 화가 나면 돌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도발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고 스탱고레케은 전력을 다해 공격하러 달려갔지만 온몸이 난도질당했다. 전투는 서로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미친 피의 전투로 변했다. 갑자기 스렉은 이러한 공격이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물러나서 너가 이 기술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다. 그러나 레오가 다시 전투 자세를 취하자 스테이크는 그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죽였던 영웅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레오는 그 혼란을 이용해 스탱고레키를 찔렀다. ST는 고렉은 자신을 끝내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고 왜 여전히 조각조각 나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는지 물었다. 그러나 레오는 대답하지 않고 칼을 높이 들고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가 그를 끝내기 전에 한 무리의 여전사들이 한편 슬랙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젊어 보인다고 물었다. 기진맥진에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땅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는 스테이크가 그 저주받은 성인 여성들을 이용해 노화 과정을 역전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담고렉은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실험을 위한 완벽한 샘플을 얻었다고 말하며 그에게 저주받은 벌레를 붙이도록 명령했다. 검은 촉수들이 그의 몸에서 튀어나와 주변의 과학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레오가 갑자기 미쳐버렸다. 지쳐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땅이 쓰러졌다. 그러나 그가 그를 끝내기 전에 한 무리의 여성 전사들이 스틸이 어떻게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젊어 보이는지 물어보았다. 그동안 스텔렉은 어떻게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젊어 보이는지 물었다.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땅이 쓰러졌다. 그는 스테이크가 인류를 팔고 있는 여성들을 이용해 노화 과정을 역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탐골렉은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실험에 완벽한 샘플을 얻었다고 말하고 저주받은 벌레를 그의 몸에 붙이도록 명령했다. 그것은 그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검은 촉수가 그의 몸에서 나와 주변의 과학자들을 모두 죽였다. 하지만 그들이 뭘 할 틈도 없이 레오가 갑자기 미쳐버렸다. 스탐골렉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음을 깨닫고 여전사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레오는 그냥 웃으며 그들을 처치했다. 스탐골렉은 여전사들에게 그 괴물을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레오는 그들을 쉽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조상에게로 보냈다. 스탐골렉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가 도망치기 전에 거대한 바위가 천장에서 떨어져 그를 눌러버렸다. 레오는 주변의 모든 것의 죽음과 파괴를 퍼뜨리며 미친 듯이 웃었고 W와 AS조차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스탱글렉에게만 향했고 그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실험을 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레오는 그를 반으로 베어버렸다. 스테이크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바닥에 기어다녔다. 그에게 여전히 예전처럼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하며 그를 죽이는 일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탐골렉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레오는 그의 팔을 베어내며
더 이상 동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스탐골렉은 둘이 함께 싸웠던 순간과 서로 도와줬던 일을 언급하며 레오를 조종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전 애인과는 달리 스탐골렉은 그걸 잘하지 못해 결국 그는 찔려버렸다. 윈과 AS는 스테이크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끔찍하게 바라보았고 여전히 처리해야 할 6명이 더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직후 그의 힘이 고갈되고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는 그를 재빨리 안아주었고 그의 몸이 너무 마르고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언니가 진정시켰다. 언니의 말에 따르면 그는 힘을 잃고 너무 많은 힘을 한 번에 방출했지만 충분히 쉬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아는 레오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가까운 호수의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A는 즉시 레오를 어깨에 메고 탈출구를 향해 달렸고 그 뒤를 윗과 사론이 따랐다. 가는 도중 그들은 아직도 파고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그랜드펜을 보았고 결국 무너지는 터널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어떻게든 윈과 A는 복잡한 동굴 시스템을 탐색하며 그들의 드래곤을 찾아내고 다시 하늘로 날아 멀리 떠났다. 경비원들은 하늘을 나는 드래곤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스탠고를 찾기 위해 성을 급히 수색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팀은 산의 형태로 사라질 수 있었다. 그 이후 몇 일이 지나도 병사들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스탠골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고위 관료들 사이에 회의가 열렸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스탠골이 죽었다고 선언하며 그의 장례식이 도시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시 전체가 스탠골의 장례 행렬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애도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BP와 아티는 최신 소식을 알지 못한 채 길가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스탠골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것이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안전하다는 의미이길 바랐다. 사람들은 그를 위해 꽃을 헌화하며 슬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윈은 스님으로 변장해 그들을 골목에서 발견하고 레오가 회복 중인 은신처로 데려갔다. 비프는 눈물로 가득 차서 레오에게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고 물었다. 그 은신처는 산속 숲 깊숙한 곳의 동굴로 그곳에서 그들은 레오를 발견했다. 레오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A와 사로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들을 20년 전 자신이 병사들과 다른 영웅들과 함께 역경에 맞서 싸웠던 신성한 장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배신당했다. 그는 스탱글의 장례 행렬이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는 소리를 듣고 이곳은 자신에게 신성한 땅인데 더럽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배신당한 영웅을 위해 복수할 병사들이 뒤 따르도록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팀을 돌아보며 지금 당장 자신을 떠나라고 말했으며 그는 이제 왕국의 적이 되어 평생 쫓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남은 6영웅을 모두 죽일 것이다. 그날 밤 모두 다음 행동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티, AS, 그리고 피분 좋든 나쁘든 함께 남기로 결심했고 윈은 사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보호하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왕이 남은 6영웅들과 회의를 소집한 이후 왕국 전체가 비상경계 상태에 놓인 듯했다. 그들은 스턴골렉을 죽인 살인자를 경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영웅 중 한 명인 베스타는 그의 영지가 스탠골렉의 땅과 매우 가까워 배신자가 다음에 그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걱정했다. 그는 즉시 보안을 강화하고 배신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명령했다. 하지만 스탠골의 병사들과는 달리 이곳의 병사들은 잔인한 도적들이었다. 그들은 이 작전을 핑계로 마을을 약탈하고 파괴하며 레오를 찾고 있는 척했다. 그들이 마을을 약탈하고 있을 때 레오는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길 한가운데로 나섰다. 처음에 경비원들은 어린아이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당황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흰머리와 눈의 흉터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동시에 공격했지만 레오는 단 한 번의 배기로 모두 쓰러뜨리고 계속 나아갔다. 레오가 마을의 병사들을 처리하는 동안 AT와 소녀들은 술집으로 데려가져 무의로 가장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려 했다. 빕은 공연하는 것이 그리 즐겁지 않았지만 그녀와 AS의 춤은 현재 화제였다. 어느 밤 몇몇 배우가 레오의 이야기와 그가 스턴골렉을 배신하고 죽였다는 연극을 공연하고 있을 때 몇 명의 병사가 술집에 들어와
그들을 밀쳐내고 배우들을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여자들이 춤추는 것을 보러 온 것이었다. 모두가 그들의 춤을 보고 싶어 했다. 마을 전체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한 병사가 배우 중 한 명에게 해를 끼치려는 순간 AS는 즉시 뛰어들어 그의 공격을 막았다. 안타깝게도 병사의 검이 너무 강해 그녀의 나무 지팡이를 부러뜨려 더 이상 무기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다음 공격을 하기 전에 관중 중 한 남자 이름이 아이베스트가 그를 뒤에서 붙잡아 던져버렸다. 그는 배우들이 레오의 이야기를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모두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공격하며 결국 그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직후 남자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술집을 나섰다. 그는 이 사람이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 중 한 명이며 현재 제넨의 휘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이 행동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즉시 숨었다. 며칠 후 어느 아침 4명의 기사들이 피피의 방으로 들어와 영웅을 죽인 자를 찾고 있었다. 피피는 그들 중 한 명이 안경을 쓰고 특별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 남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영혼은 개처럼 피피를 한참 동안 냄새 맡다가 물러났고 피피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릴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그 영혼은 새로운 냄새를 감지하고 빛나기 시작했다. 4명의 기사는 즉시 새로운 흔적을 따라 떠났다. 아무도 그 사이에 복도를 따라 다음 행동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영혼이 강하게 빛나기 시작하며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갑자기 그는 4명의 기사와 마주하게 되었다. 기사단의 리더 엘세리아가 나와 자신을 소개하며 레오에게 즉시 항복할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제국의 반대편에서는 그가 통제하는 도시로 돌아가고 있었다. 글렌은 그곳에서 글렌이 전설의 검사 아카데미에서 훈련 중인 것을 발견하고 경비병들과 병사들을 쉽게 지나쳐 글렌에게 달려들었다. 주변의 경비병들이 영웅이 공격받는 것을 보고 놀라며 글렌에게 그의 경비병들이 너무 느리다고 말했지만 글렌은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고 그들을 방으로 데려가 비밀회의를 열었다. 글렌이 공격을 막았다. 글렌은 그가 배신자, 살인범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를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페스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 임무를 받아들였고 다른 고위 경호원들은 그를 노려보았다. 한 고위 기사가 로게는 그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글렌은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의 옛 스승인 레에게 그를 맡긴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웅은 이 중요한 임무에 에퀘스트를 선택했다. 글렌에 따르면 레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 중 한 명이며 검사의 타이틀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했다. 옥상에서 글렌은 글레아와 함께 훈련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녀가 자신을 죽인 것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 있는지 물었다. 글레아의 목소리는 그녀가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갑자기 낮아졌다. 비디오는 그녀가 훈련시킨 가장 재능 있고 뛰어난 젊은이였다. 16세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가 되었고 그의 힘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그녀의 입양아와 같아서 그녀는 그를 고아일 때부터 키워왔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레오가 나라를 배신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아는 가장 온화하고 정직한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글렌은 슬프게 고개를 숙인 후 결국 사실 그는 왕국을 자발적으로 배신한 것이 아니며 그의 마음은 항상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 때문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글렌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그가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배신자라고 불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투는 그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 그를 죽이고 다른 3명의 영웅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글레아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렌은 그녀에게 입을 다물고 왕국에 충실히 봉사하라고 처음에 맹세처럼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렌은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글레아는 눈물을 참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개인적인 증오보다 나라에 대한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평화를 위해 계속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스타의 영지에서는 4명의 기사들이 레오를 쫓아 지붕 위로 올라가며 계속해서 뒤에서 공격하고 있었고 그는 도망치면서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엘세리아는 그를 비웃으며 겁쟁이라고 하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고 있는 도시에서는 모든 장비와 무기가 지하에 숨겨져 있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AS는 두 자루의 검을 들고 지붕 위로 뛰어올라 4명의 기사에게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엘세리아는 배신자가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것이 AS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엘세리아를 배신자라고 외치며 사실 그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각각의 고렉을 죽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엘세리아가 자신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그녀가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두 자루의 검을 들고 엘세리아를 향해 돌진했지만 엘세리아의 동료들은 즉시 그녀에게 쇠사슬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쇠사슬을 막았고 AS는 엘세리아와 계속 싸우고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는 레오가 자신의 작은 칼로 싸우고 AS가 엘세리아와 저항하는 진정한 결투로 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수정 열쇠에 처했고 엘세리아의 그룹 중 한 명인 책벌레가 그녀를 불마법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는 약하지 않아서 일어섰고 그들에게 싸울 수 없으니 물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무모한 전투 스타일 때문에 적에게 집중할 수 없고 계속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적들은 즉시 이 기회를 이용했고 한 명이 그녀에게 단검을 던져 그녀의 등을 찔렀습니다. A는 고통 속에 쓰러졌지만 다행히 그녀를 붙잡고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는 즉시 배에 올라타고 어떻게든 4명의 기사를 피해 숨을 수 있었습니다. 아티와 피피는 상처로 인해 고열이 시작된 AS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미숙한 동료와 싸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아티에게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 그 책벌레가 너를 추적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깊은 밤 너는 지하 터널을 기어가며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장비를 회수했어. 머릿속으로 생각했어. 만약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너는 아마도 스승과 함께 새로운 검사가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때 AS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검사로 성장할 수 있었을 거야. 너의 생각은 내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4명의 기사가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것에 의해 중단되었어. 전투가 시작되고 4명의 기사가 즉시 공격해 와서 너에게 단 한순간의 휴식도 주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여전히 페이스를 유지하며 그들의 방어의 틈을 찾아냈고 심지어 엘세리아를 가격해서 비록 갑옷에 맞은 것뿐이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이 남자를 제압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지만 다른 한 명은 그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안심시켰어. 왜냐하면 그 책벌레가 이 지역을 둘러싼 결계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레오를 약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잠에 빠지게 할 것이야. 레오는 결계의 영향을 즉시 느끼고 지치고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땅에 쓰러졌어. 엘세리아가 천천히 다가오며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녀가 너의 머리를 베어도 너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니까. 그녀는 검을 높이 치켜들고 내리쳤지만 의외로 레오는 여전히 공격을 막을 힘이 남아 있었어. 갑자기 결계가 사라지고 레오는 즉시 힘을 되찾아 공격을 피하고 뒤로 물러났어. 너는 바라보았어. 주변을 돌아보니 부상을 입은 AS가 손에 찢어진 부적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 그것이 결계를 깨뜨린 거야. AS는 즉시 다시 전투에 참여했고 그 기사의 하나가 그녀를 공격했어. 하지만 그녀는 칼날을 막아내고 용감하게 레오 옆에 서 있었어. 전투는 다시 시작되었고 엘세리아가 공격해왔어. 너는 공격을 막고 피하면서 네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 너는 AS를 힐끗 쳐다보며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는 AS가 교훈을 얻고 훨씬 더 신중하게 싸우고 있었어. 그들은 재결합했고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뒤쪽 벽이 폭발하고 AS가 다시 심각하게 다쳤어. 레오는 4명의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켓 화살을 보며 평범한 사람들이 피신하느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 엘세리아는 즉시 이게 베스트의 짓이라고 알아차렸어. 그가 자신을 암살한 자를 찾기 위해 이 도시를 평평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다행히도 이 혼란은 레오에게 AS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시간을 주었어. 너는 AS를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즉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AS는 여러 개의 뼈가 부러진 것 같고 그녀의 맥박도 매우 약했어. 눈물이 그녀의 뺨을 따라 흘러내리며 그녀는 레오를 올려다보며 자신이 잘했는지 물었어. 레오는 즉시 그녀의 손을 잡고 침착하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 잘했고 너는 그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말들은 AS에게 조금의 위안을 주었지만 그녀의 상처는 너무 심각해서 곧 그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레오가 그녀에게 숨을 조절하고 살아남기 위해 싸우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힘이 빠져 생기가 몸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레오는 그녀의 몸이 완전히 반응을 멈췄을 때 그녀가 거의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노력으로 그는 검을 뽑아내고 칼날에서 피를 핥아내어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AS에게 키스하여 자신의 생명력을 그녀의 목구멍에 전달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번 키스할 수 있는 핑계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기술이 효과가 있기를 신에게 기도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AS, 땅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피를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사이 폭격이 수많은 집들을 파괴하고 있었다. 동시에 베스타 군대는 성벽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고 그것은 AD의 마음속 허무보다도 컸다. 그들은 병사들을 도시로 보내고 그들이 보는 모든 상점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엘세리아가 제 시간에 도착하여 한 대장에게 이 광기를 즉시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이 도시를 공격할 권리가 없다. 대장은 엘세리아가 부유하고 권력 있는 귀족의 딸이라는 이유로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다른 한 지휘관이 끼어들어 엘세리아에게 그들이 이 도시를 파괴할 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곳의 주민들과 영주가 삼촌을 죽이려는 자들을 숨기고 있고 그렇게 중대한 죄는 완전히 멸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엘세리아는 논쟁을 시도하며 증거를 요구했다. 지휘관은 이 도시를 파괴하는 데 증거가 필요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 도시를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하고 영주를 붙잡는 즉시 처형하겠다고 말했다. 엘세리아는 충격을 받고 왜 한 영웅이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자를 지휘관으로 선택했는지 궁금해했다. 지휘관은 크게 웃으며 엘세리아와 그녀의 일행에게 한쪽으로 비켜서 지켜보라고 말했다.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군대가 그들까지 모두 처치할 것이다. 이후 그는 군대에게 영주의 저택으로 진군하고 그곳을 하나하나 파괴한 후 그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엘세리아가 그녀의 팀에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계획이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동안 AS는 옆에 앉아 그녀가 깨어나기를 바랐다. 병사들은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AS가 기침을 하더니 눈을 뜨고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레오는 마치 짐이 덜어진 듯 안도감을 느끼며 일어나서 그녀에게 달이 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달빛이 그녀에게 힘을 줄 것이다. 언제 쉬고 나면 그를 찾아와라. 그는 이번 전투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사이 병사들은 코끼리와 함께 도시를 계속 파괴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사방으로 도망치며 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야 할 영웅이 그들을 죽이려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다. 도시가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두 그룹의 용병들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 거의 달려들어 그 군대에 대처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엘세리아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영웅들이 사실은 괴물이라는 AS의 말을 떠올리며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지휘관과 대장이 높은 곳에서 아래의 파괴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지휘관은 현재의 파괴 정도에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군인들에게 각 집으로 가서 반란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명령했다. 엘세리아는 군인들이 도시 곳곳에서 무고한 남녀를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동료들이 그녀를 붙잡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며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레오가 적시에 나타나 한 번의 검으로 군인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남은 군인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쓰러졌고 레오는 자신이 그들이 추적하는 영웅 살인자라고 선언했다. 군인은 지원군을 호출하며 비명을 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 군인들이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 지휘관과 함께 몰려왔다. 그들은 레오와 맞서 싸웠지만 모두 너무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휘관은 분노했다.
그동안 레오는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도 자신을 만나자 두려워하는 것을 조롱했다. 결국 몇몇 군인이 용기를 내어 달려왔지만 레오는 쉽게 그들을 베어 넘기고 다음 군인 그룹으로 나아가 케이크를 자르듯이 그들을 베었다. 몇몇 군인이 창을 사용해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레오는 너무 빠르고 위험했으며 즉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찢어버렸다. 지휘관은 레오를 처치하기 위해 궁수에게 쏘라고 소리쳤지만 레오는 비가 내리는 화살을 피하고 궁수들을 모두 처치한 후 지휘관 쪽으로 돌진했다. 그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를 죽이고 민간인들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외쳤다. 그때 아티가 적시에 개입하여 두 그룹의 용병들 사이에 내전을 막았고 그녀는 두 지도자와 친분이 있었으며 그들이 몰래 도시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모아 민간인들과 함께 영웅의 군대에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전선으로 돌아가 대장은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한 명에 불과한 레오에 비해 그들의 군대는 수적으로 압도적이었고 그가 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민간인이 반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티의 지휘 아래 두 그룹의 용병들은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민간인들은 화살비를 막기 위해 방패를 사용했다. 엘세리아와 그녀의 팀은 단지 그들만으로도 전투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고 레오는 적의 전투 의지를 거의 꺾어버리고 있었다. 엘세리아는 고민 끝에 레오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팀에게 민간인을 적의 손에서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적군 사이에 끔찍한 파장이 퍼지며 그들이 뒤에서 강력한 소녀가 그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애가 에이야. 이제 하얀 머리를 하고 몸에 작은 깃털 같은 것이 나고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어. 그녀는 눈앞의 적들을 재빠르게 처치하고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레오와 재회했다. 그는 그녀에게 함께 싸울래? 하고 묻자 그녀는 즉시 신나게 동의했다.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적군은 이 커플과 A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순식간에 전체 분대를 처치했다. 심지어 지휘관마저 도망쳤지만 그는 대장에게 진영을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지원군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적군의 사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조와 A는 길을 막는 적을 처치하며 계속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퇴로는 엘세리아와 그녀의 팀에 의해 차단되었다. 하나하나의 병사들이 점점 쓰러져갔다. 하지만 병사들은 완전히 지휘관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믿음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시민들에게 쫓기기 시작했다. 그때 한 기병대가 하늘을 날아 도시로 불길을 쏟아냈고 또 다른 부대가 진입했다. 대장은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스타는 이유 없이 자신의 기병대를 파괴하며 미쳐버린 듯 보였다. 대장은 자신이 섬기던 영웅이 미쳐버린 것을 깨닫고 즉시 골목으로 도망쳤다. 그가 도망치려 할 때 엘세리아 일행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그에게 바리스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요구했다. 전투 중 용병 대장은 하늘을 나는 기병대를 보고 절망하기 시작했고 파편에 깔릴 뻔했다. 결국 그는 엘세리아 일행에게 막혔다. 누군가가 뛰어들어 그것을 칼로 부수고 다시 싸우라고 그에게 일어설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레오는 즉시 기병대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AS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이 횡대를 저 횡대로 뛰어넘어 결국 달빛 아래 하늘로 뛰어올랐다. 갑자기 그의 몸에서 마법의 검들이 나타나고 그는 동시에 여러 드래곤 기사를 처치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에 놀라며 기병들조차 자신이 어떤 괴물과 맞서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AS도 한 마리 드래곤에 올라타고 길을 막는 적들을 처치하기 시작했다. 몇몇 마법사들이 레오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그의 거미 마법을 반격해 시전자를 즉시 처치했다. 시민들은 그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가 괴물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임을 깨달았다. 레오는 시계탑 중 하나에 착지했다. 지휘관은 기병대에게 영웅 살해자를 전력을 다해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용병들이 거대한 쇠뇌로 그들을 쏘아 죽였다. 그 쇠뇌는 대부분의 드래곤을 처치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엄청난 이점을 가져왔다. 용병대장은 레오가 그들의 영웅이라고 선언했다. 처음에 시민들은 놀랐지만 곧 그들은 레오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전투에 집중하여 하나하나 처치했다. 남은 드래곤 기사가 전투에 나서기 전에 AS가 타고 있는 드래곤에 뛰어올랐다. 지휘관은 다시 한번 자신이 류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계속 싸우라고 명령한 후 도움을 요청했다. 물론 이는 병사들이 전투 의욕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고 즉시 하나씩 사라졌다. 지휘관은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글렌이 만든 전투함선 중 하나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바리스타에게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배 숨겨진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배는 공중으로 떠올랐고 대원은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지휘관은 그 대원이 반드시 붙잡혔고 엘세리아 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깨달았다. 그 사이 바리스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부하가 글렌의 군함을 점령하고 가져온 줄로 생각했다. 이는 그에게 기쁜 일이었고 이제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 도시를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글렌에게 전투 함선을 요청했지만 아무 설명도 없이 거절당했던 것을 떠올렸다. 반면에 글렌은 어려움 없이 자신의 배를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 바리스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글렌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글렌은 항상 자신이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영웅이었다. 그는 7영웅이 모여 캠프파이어 주위에서 지내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들은 나머지 4명이 이 전투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글렌은 여러 차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항상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웃으면서도 말이다. 갑자기 그들은 이번에도 그가 이긴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스테이크는 그가 좋은 친구이고 아마도 왕에게 남은 영웅들이 숲에 숨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글렌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고 그들은 최악의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그들은 시작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이번에도 그가 이기면 어쩌지? 스테이크는 그가 좋은 친구라고 주장하며 아마도 왕에게 남아있는 영웅들이 숲에 숨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글렌은 그리 확신하지 못하고 그들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레오는 다시 한번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넘어서게 된다. 그가 혼란스러운 생각과 씨름하는 동안 그는 각 병사를 베어넘기고 공중에 떠있는 성으로 직진했다. 마법사 기사들이 그를 저지하려 했지만 레오는 그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쳤고 레오는 마법검으로 모든 것을 찔렀다. 바리스타는 그가 자신에게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포로 그를 하늘에서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바리스타의 조준 능력은 엉망이었다. 엘세리아는 바리스타가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팀원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 있으며 그녀는 그의 공중에 있는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나라의 영웅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중범죄였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고 가장 큰 결과를 감수해야 할 사람은 그녀 명망 높은 귀족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방송이 공중에 떠 있다. 기사들이 그를 마법으로 막으려 하지만 그는 재빠르게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는 그들의 마법검을 피하며 지나갔다. 바리스타는 결국 그에게로 날아가며 그를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대포로 그를 하늘에서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바리스타의 조준 능력이 엉망이었다. 엘세리아는 바리스타가 완전히 미쳐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전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녀는 그의 성에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나라의 영웅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중범죄였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들은 어떻게든 이겨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은 그녀, 명성 있는 귀족이 될 것이다. 엘세리아는 잔인한 이 전술이 아버지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불의에 맞서 싸우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녀는 포를 발사하라고 명령했다. 즉시 방송이 시작되었다. 레오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성의 모든 주민들이 탈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뒤따라가며 바리스타가 도망치지 못하게 결심했다. 그때 병사들이 마지막 탈출 구역에 자리를 잡으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바리스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비켜서라고 소리쳤고 누가 거기에 서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가 영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도 그를 마구 차서 땅에 넘어뜨렸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녀는 포를 발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즉시 거대한 검이 전함의 몸체에서 나타나 강력한 번개를 발사합니다. 그것은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동시에 떠있는 성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바리스타는 전함이 다시 공격하는 것을 보고 놀라 그가 여전히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울며 반격을 명령합니다. 성의 포병이 번개로 반격하지만 다행히 전함이 더 빠르고 제때의 공격을 피합니다. 이때 AS는 사격 경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며 다음 공격에 휘말릴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벽을 꼭 붙잡고 탑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AS는 따르고 두 사람은 안전하게 바리스타가 숨어있는 높은 탑에 도착합니다. 그 녀석은 끔찍한 영웅이 레오가 창문 바로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가 AS에게 잠시 후퇴하고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레오는 드래곤에서 뛰어내려 창문을 부수고 아지트에 침입합니다. 하지만 바리스타는 그 지역에서 탈출하여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곳을 찾고 레오가 자신을 몇 번이나 구해줬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엘세리아는 레오가 여전히 성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다른 공격을 명령하여 성을 흔듭니다. 레오는 창문 밖을 보며 성의 모든 주민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며 즉시 추격하러 나섭니다. 바리스타가 도망치게 두지 않으려 합니다. 이때 병사들은 마지막 탈출구에 들어가려고 서로 밀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도착하자 그들에게 비켜서게 하고 먼저 올라가라고 소리칩니다. 아무도 그가 서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알아차린 후에도 그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즉시 떠나버립니다. 엘세리아는 성에 또 한 번 강력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번개가 성 대부분을 파괴했다. 먼지가 가시고 성 안의 모든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비상 탈출구를 통해 그는 즉시 쫓아가며 바리스타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때 병사들이 끝칸에 들어가려 서로 밀치고 있었다. 바리스타가 도착하자 그는 그들에게 비켜서라고 소리쳤고 아무도 그가 서 있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그가 영웅이라는 것을 알아채고서도 그를 거칠게 밀쳐 쓰러뜨렸다. 그들은 관심도 없이 즉시 떠나 그를 혼자 남겨두었다. 엘세리아는 성에 또 한 번 강력한 공격을 가했다. 번개가 성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아 바리스타는 네오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엘세리아가 또 한 번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다. 성에 추가로 번개가 성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그리고 먼지가 가시자 바리스타는 네오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그의 인생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과거를 회상했다. 원래 상인 집안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냈지만 그는 장사에 두각이 없고 오직 강한 체력만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군인이 되라고 하셨다. 그는 한 번은 달팽이에게 죽을 뻔한 순간을 떠올렸다. 그를 구해주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온 사람이 있었다. 바리스타는 그가 20년 전 배신한 영웅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바리스타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바리스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레오는 바리스타가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한 번에 배기로 끝내기로 결심했다. 제국의 또 다른 위대한 영웅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다. 레오는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대한 배가 성 앞에 나타났다. 한 제국의 장군이 과거 평범한 기사로 글렌 영웅의 지휘 아래 있었던 그는 레오에게 멈추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는 바리스타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것을 보고 혼자서 두 영웅을 죽인 것에 경악했다.
레오는 슬픈 표정으로 아직 처리해야 할 사람이 5명 더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아이베스트도 배에서 나와 레오에게 다가오며 바리스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유리했으니 이제 레오의 현상금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레오는 그가 피프피에 괴롭히는 놈들을 처리했던 그 도시에 놈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엑스페스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즉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칼을 꺼냈다. 그리고 익숙한 자세로 공격해왔다. 하지만 레오가 반응할 틈도 없이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그래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은 남아있었다. 그는 모든 공격을 막고 방어한 후 반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검들이 계속 충돌하며 그는 그가 영웅을 처치하는 자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들의 전투는 점점 치열해졌다. 에퀘스트는 점점 분명 같은 스승에게 훈련받았겠지. 그리고 그게 그가 싸울 수 있는 이유야. 그래서 그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거야. 엑스페스트는 전투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하고 위에서 내려치는 강력한 배기를 날렸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막아내고 그를 뒤로 밀어냈다. 엑스페스트는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 그는 상대의 힘과 지구력을 칭찬하며 진정한 힘을 드러내라고 도전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법검을 꺼냈다.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AS가 나타나서 엑스페스트가 계속 도발하도록 도우려 했다. 그는 흑익 기술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기술로 마법검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리오가 가장 강한 상태에서 싸우고 싶다고 했다. 페스트는 현재 자신이 영웅 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노예일 뿐이라고 덧붙였지만 어쨌든 여전히 노예라고 했다. 그가 악명 높은 영웅살인자의 머리를 왕 앞에 가져다 주면 그는 엄청난 보상을 받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그는 심지어 검술 교관이 될 수도 있었다. 말을 마친 그는 싸움의 속도를 높여 리오가 흑열 기술을 사용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리오는 여전히 침착하게 방어하며 각 공격을 정확하게 막아냈다. 그는 이 남자가 순수 검술에서 마스터 그릴을 능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장군은 이 장면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았다. 그는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검으로 알려진 사람이 그 자격을 계승할 수 있는 젊은 재능과 싸우고 있는 비극을 목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배우기보다는 서로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ES는 리오에게 검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소리쳤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엑스페스는 다시 공격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번에는 리오가 물러났다. 현재 그의 젊은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엑스페스도 뭔가 방해가 되고 있음을 느끼고 만약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없다면 지금 바로 그를 처치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과 함께 엑스페스는 검 끝에 모든 집중을 쏟고 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빠른 연속 공격을 터뜨렸다. 하지만 리오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각 배기를 막아냈으나 점점 밀려났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고 빈틈을 발견하여 빠른 펀치를 날렸으나 리오는 반응할 틈이 없었다. 그는 몸을 돌리며 방금 전의 공격이 단순한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엑스페스타는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갑옷은 부서지기 시작하며 그는 무릎을 꿇었다. 흑열 기술의 단순함, 리오가 그 기술을 완벽히 익혔다면 멀리서도 알아챘어야 했다. 디오는 다시 일어섰고 검을 상대를 향해 들며 점점 지루해 보이면서 다음 공격이 싸움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레오는 마스터 글레아가 많은 잠재력을 가진 젊은 남자를 찾았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 이 전투를 여기서 끝낼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구름이 흩어지고 달빛이 레오의 등 뒤로 비추어져 그에게 에너지를 전해주었다. 장군은 이를 알아차리고 경고하려 했지만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레오가 쉽게 피하고 자신의 하크룩을 날렸고 너무 빨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의 검이 산산조각 나고 온몸에 상처가 나서 땅에 쓰러졌다. 장군은 즉시 페스트의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갔고 다행히도 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 사이 그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현재 몸 상태로는 하크윈 기술이 레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페스트의 검에 망설임이 느껴지며 그가 그것을 극복하면 하크윈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직후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A가 밖에서 드래곤과 함께 기다리고 있어 레오를 전장 밖으로 데려갔다. 장군은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지만 하크윙이 한 방으로 끝나는 암살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너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즉 레오가 그를 살려준 것이다. 도시 안에서는 인근 지역의 다른 소기족이 권력 혼란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경호팀을 이끌고 도시로 쳐들어갔으며 용병 대장이 영웅을 기리기 위해 4개의 검이 그려진 깃발을 세웠다. 귀족은 그 깃발이 반역자, 영웅을 죽인 자를 대표한다고 외치며 그들을 깃발을 내리게 하고 항복하라고 요구했어. 주민들은 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 깃발은 그들을 지켜준 진정한 영웅의 것이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그 귀족은 부족은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그의 크고 더러운 아들에게 망치를 들고 깃발과 누군가가 방해하면 처치하라고 명령했어. 그는 깃발에 접근해 일반인을 때릴 준비를 했지만 레오가 제때 나타나서 그의 망치를 반으로 쪼개고 그의 갑옷을 박살냈어. 모든 병사들이 한 남자가 혼자서 군대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고 떨기 시작했어. 귀족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전진해 싸우라고 다그쳤지만 그의 아들이 처음으로 무기를 버리면서 모두가 도망치게 되었어. 도시 전체가 영웅의 귀환을 환영했지만 레오는 미소를 지으며 깃대에 다가가 직접 그것을 베어내어 깃발이 떨어지게 했어. 그는 깃발이 거기에 남아있다면 병사들이 이곳 사람들을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후 그는 다시 AS 뒤에 앉아 달빛 속으로 떠나며 다음 모험을 향해 나아갔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셔서 다음 회차를 기다려주세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M